상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건축계의 정점으로 불리던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이론만이 절대 진리라 믿었죠. 그는 아시아, 특히 한국의 건축을 내심 무시하며 마지못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 비 내리는 오래된 한옥에서 그는 평생을 지배했던 자신의 생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백 년 된 낡은 집에서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의 학문적 자존심마저 내던지게 만든 것일까요? 그가 마주한 충격적인 깨달음의 순간을 영상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한입니다. 저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건축 역사학자이자 비평가예요. 올해로 45살이 되었네요. 제 연구와 비평의 중심에는 늘 유럽 건축, 특히 고전주의와 모더니즘의 장엄한 역사와 명료한 이론 체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럽 건축의 계보야말로 인류 문명의 정수이며 세계 건축사를 평가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굳게 믿어왔어요. 다른 대륙의 건축이요? 글쎄요.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유럽 건축의 아류이거나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했죠. 특히 아시아 건축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역사나 독창적인 철학이 부재하다고 여기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상적인 형태 모방이나 토착적인 양식에 머물러 있을 뿐 보편적인 건축 담론에 기여할 만한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도시 유산과 현대성이라는 다소 거창한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의 기조 강연자로 초청받아 한국의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썩 내키는 여정은 아니었어요. 아시아, 특히 한국 건축에 대한 저의 냉담하고 회의적인 시선 때문에 이번 초청은 그저 학자로서 구색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으로는 결국 또 유럽 이론의 틀 안에서 분석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을 보러 가는 것일 텐데 굳이 이 먼 서울까지 가서 귀한 시간을 허비해야 하나? 분명 피곤하고 틀에 박힌 학술 행사가 될 거야. 하고 투덜거렸죠. 과거 몇 차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했을 때도 제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곳의 건축물들은 서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전통에 얽매여 현대적인 의미를 찾기 힘들다는 인상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건축사적으로 새로운 통찰이나 지적인 자극을 얻으리라는 기대는 정말 눈곱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몇몇 현대 건축 사례를 훑어보고 제 기존 이론의 우월성을 재확인하는 지루할 수 있는 형식적인 학술 행사 정도로만 여겼죠. 출발하기 전 노트북으로 서울의 이미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것은 예상대로 초고층 빌딩들과 휘황찬란하게 번쩍이는 도시의 풍경이었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군. 그저 그런 흔한 글로벌 도시의 모습일 뿐인데 여기서 무슨 특별한 독창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고 저도 모르게 저의 학문적 편견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가볍게 여겼던 이번 공식적인 방문이 제 평생의 연구와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하고 놀랍도록 질서정연한 공항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감탄했지만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공항 하나는 인상적이군. 하지만 이건 어느 국제도시에나 있는 모습이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지우라는 이름표를 단정하고 예의 바른 인상의 젊은 한국인 코디네이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매우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며 심포지엄 관련 실무와 제 서울 일정 전반을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그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검은색 세단에 오르며 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서울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들을 바라보며
과연 이 도시가 제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제 깊은 편견에 작은 균열이라도 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안내자인 지우 씨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부드럽게 달려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갔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약간은 냉담한 표정으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시야에 들어온 것은 끝없이 펼쳐지는 비슷비슷한 모양의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었어요. 그 획일적인 모습은 솔직히 제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죠. 하지만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건물의 높이와 밀도는 숨막힐 듯 높아져 갔고 곧 서울 시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자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번쩍이는 초현대적인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과감한 곡선과 비정형적인 디자인을 뽐내는 랜드마크 건물들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죠. 게다가 아직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를 밝히는 듯한 거대한 LED 광고판들의 향연은 정말이지 압도적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역동적인 도시로군 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국 이것도 또 하나의 특징 없는 글로벌 메트로폴리스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하는 비판적인 시선은 여전히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려왔던 서울의 모습은 유럽 스타일을 어설프게 모방한 현대식 건물 몇 채와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이는 전통 가옥 몇 채가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는 다소 산만하고 계획성이 부족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나 강남의 테헤란로를 따라 이동하며 마주한 서울의 실제 모습은 제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세련되고 활기찼습니다.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사용한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거리에는 화려한 상점과 레스토랑들이 즐비했으며 몇몇 건물들의 독특한 형태는 건축 비평가로서의 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면모는 런던이나 파리, 뉴욕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최신 건축 기술과 국제적인 디자인 트렌드가 도시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과연 이 도시의 건축이 유럽의 유구한 역사와 이론에 필적할 만한 고유한 가치나 철학을 담고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가 강남을 벗어나 강북의 도심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자 저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고 충격적인 장면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눈부시게 솟아오른 현대식 빌딩들 사이사이 마치 시간이 멈춘 섬처럼 나지막한 전통 가옥, 그러니까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고 심지어 오래된 돌담길이 최첨단 건물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너머로 언뜻 보이는 기와 지붕의 부드러운 실루엣에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도시 한복판에 저런 전통 가옥들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남아있다니. 제 머릿속에서 전통과 현대는 명확히 구분되거나 혹은 철저한 계획 아래 조화롭게 배치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고대 유적과 현대 건축이 공존하지만 서울처럼 이렇게 밀집되어 아무런 완충지대 없이 뒤섞여 있는 모습은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옥의 목조 기둥과 부드러운 곡선의 기와 지붕이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최첨단 건물들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저에게 극도의 혼란스러움과 함께 지적인 불편함마저 안겨주었죠. 저는 이 이질적인 풍경을 보며 속으로 단정했습니다. 역사적 가치는 인정한다 쳐도 도시의 기능성이나 미학적 통일성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명백히 계획의 부재 혹은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유럽 건축의 명확한 시대 구분과 양식적 통일성, 그리고 역사적 맥락이야말로 도시와 건축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저의 신념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거리는 저의 예측과 이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이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도시의 모습 앞에서 어쩌면 이번 방문이 제가 예상했던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불길하면서도 묘한 예감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심포지엄 일정의 하나로 한국의 건축 연구자들과 비공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한국 건축만의 독자적인 철학이나 가치에 대한 저의 회의적인 시선은 여전했지만 완성된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곳 전문가들과 직접 마주하여 그들의 생각을 들어볼 기회라는 점은 학자로서의 제 호기심을 조금은 자극했어요. 세미나가 열리는 장소는 삼청동의 고즈넉한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도시건축연구소였습니다. 놀랍게도 연구소 건물 자체가 전통 한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개조한 공간이더군요. 오래된 목조 구조와 석가래가 그대로 노출된 천장 아래 세련된 유리 파티션과 현대적인 가구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작은 중정, 그러니까 마당에는 아담한 대나무 정원이 꾸며져 있어 차분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 서서 건물을 잠시 훑어보며 저는 속으로 비판적인 생각을 떨치지 못했어요. 한옥을 개조해서 연구소로 활용하다니 발상은 흥미롭지만 원형의 진정성을 훼손한 것은 아닐까? 과연 이런 식의 절충이 건축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도일까? 저의 기준에서 건축은 미학적 성취뿐만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형태의 순수성 또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했거든요. 회의실로 안내받으니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한 중견. 연구원을 비롯한 몇몇 한국 전문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 연구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서울의 도시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는 서울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도시지만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압축 성장을 겪으며 초고층 빌딩과 전통 가옥이 공존하는 매우 독특한 도시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전통적인 공간 구조가 현대 도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고요. 스크린에는 북촌 한옥마을의 항공 사진과 함께 고층 빌딩, 숲 바로 옆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한옥들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제 안의 의문을 참지 못하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런 혼재된 모습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졌습니다. 유럽의 역사 도시들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역사 지구를 보존하거나 혹은 신도시 개발을 통해 명확히 분리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왜 한국은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는 것인지 건축사적, 도시 계획적으로는 다소 혼란스러워 보인다는 제 생각을 에둘러 표현했죠. 제 질문 속에는 전통 건축의 가치를 현대 도시의 효율성이나 미학적 통일성보다 아래에 두는 저의 관점이 은연중에 묻어났을 겁니다. 이에 민준 연구원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전통 건축은 단순히 보존해야 할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죠. 한옥의 공간 구조, 재료의 사용 방식, 자연과의 관계, 매즘 등이 현대 건축과 도시 설계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담고 있다는 믿음이 그의 설명에서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북촌의 한옥들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살아있는 공간이며 주거, 사무실, 갤러리, 카페 등 다양한 현대적 기능으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례들을 보여주었죠. 스크린에는 한옥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다양한 사진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 자체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오래된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를 완전히 현대화하거나 외피만 남기고 재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연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기능성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제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다른 연구원이 미소를 띠며 설명을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건축의 기능성을 단순히 기술적인 효율성이나 편리함만으로 정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그 공간이 사람들에게 주는 정서적 안정감, 공동체와의 유대감,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 같은 무형의 가치 또한 기능성의 중요한 일부로 본다는 것이었죠. 한옥의 마당이나 골목길 같은 요소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머릿속의 유럽 중심적 이론 체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미나는 점차 열띤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한 연구원은 유럽 도시의 광장 중심적, 방사형 구조와 달리 작은 골목길과 마당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한국 전통 도시 구조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속으로 반박했죠. 하지만 로마에서 파리, 런던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위대한 도시들은 명확한 축과 광장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이것이 수세기 동안 도시의 기능성과 상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는가? 한국의 비정형적이고 미로 같은 구조가 과연 현대 도시의 복잡성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민준연구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도시를 고정된 마스터 플랜의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라본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골목길과 마당 같은 전통적인 공간 요소들을 보존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의 회복 탄력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믿는다는 그의 주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럽 건축 이론이 여전히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제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연구자들이 단순히 서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와 철학에 기반하여 현대 도시와 건축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독창적인 사유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으며 저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심사나 비평을 넘어 저 자신이 무언가를 배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 학문적 여정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한국 연구자들과의 열띤 토론 이후에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평생 신봉해 온 유럽 건축의 역사적 깊이와 이론적 체계에 대한 확신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죠. 그런 저에게 민준연구원은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직접 그 공간을 체험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망설여졌습니다. 제게 한옥은 여전히 박물관에나 어울릴 법한 현대 생활과는 거리가 먼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과거의 주거 형태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최첨단 시설을 갖춘 특급 호텔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굳이 오래된 나무집에서 잠을 자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그 편안한 호텔 스위트룸을 두고 왜 이런 고택에서 자야 한다는 거지? 분명 불편할 텐데 여기서 건축사적으로 뭘 더 얻을 수 있겠어? 하고 불평했죠. 하지만 학문적 호기심이라는 명목 아래 저는 마지못해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제가 머물게 된 한옥은 북촌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기품 있는 고택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오래된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저를 감쌌어요. 잘 가꾸어진 마당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고 목재 기둥과 하얀 회벽 그리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는 기와지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단아하면서도 깊은 품격을 자아냈습니다. 방 안으로 안내받아 들어선 순간 저는 한옥의 공간이 주는 독특한 감각에 즉시 사로잡혔습니다. 방은 결코 넓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색감의 나무 바닥과 벽을 마감한 한지라는 종이 그리고 은은한 간접 조명 덕분에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어요.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창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창이 아니라 나무로 짠 창살의 하얀 한지를 여러 겹 발라 만든 전통 창호였죠. 호기심에 창문을 살며시 옆으로 밀어 열자 바깥에 신선하면서도 서늘한 저녁 공기가 부드럽게 방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틀 앞에 서서 그 구조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유리처럼 완벽하게 밀폐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지는 걸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옥의 창호는 단순히 바깥 풍경을 보여주는 기능을 넘어 자연스럽게 공기를 투과시키고 습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창문을 열자 미세한 바람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가로질러 반대편 문으로 빠져나가는 기류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우 씨는 이것이 한옥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창과 문을 마주보게 내거나 높낮이를 조절하여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도 비교적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돌로 바닥을 데워 공기는 차갑지만 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설명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다시 한번 열고 닫으며 그 원리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인공적인 환기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에너지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겠군. 저는 그동안 건축의 기능성을 논할 때 최첨단 설비와 에너지 효율만을 떠올렸지만 전통 건축이 자연의 원리를 이토록 지혜롭게 이용하여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식사 후 마당으로 나와 어둠이 내린 정원을 잠시 거닐던 저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제가 머무는 방을 포함한 모든 생활 공간이 이 마당을 중심으로 디귿자 혹은 미음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렇게 마당을 중심으로 방들이 배치된 것은 단순히 미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구나. 저는 이 구조 덕분에 각 방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마당이라는 공유 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당은 각 방으로 햇빛을 끌어들이고 바람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유럽의 저택이나 아파트들을 떠올렸습니다. 서구 건축은 종종 내부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복도를 중심으로 방들을 배치하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옥은 마당이라는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 외부 자연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실내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도록 설계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개방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공간 구성 방식은 현대주거 건축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는데 저는 점차 한국 전통 건축, 특히 한옥이 지닌 단순한 형태 너머의 실용적인 지혜와 자연과의 깊은 교감 방식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을 두껍게 감싸고 있던 학문적 편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밤, 저는 한옥이라는 낯선 공간 속에서 예상치 못한 편안함과 함께 새로운 건축적 영감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한옥에서의 특별했던 하룻밤이 깊어가던 중 밤늦게부터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방 안에서 창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빗소리를 무심코 듣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런던에서도 비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흔한 날씨였고 제가 연구해온 현대 건축에서 비는 완벽하게 차단하고 제어해야 할 외부의 방해 요소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 고요한 한옥에서 경험하는 비는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전통 건축이 자연현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조용했던 밤의 정적은 이내 다채로운 빗소리로 채워졌습니다. 한옥의 처마는 단순히 비를 막아주는 기능을 넘어 빗물이 흐르는 길 자체를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가 처마 끝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빗물이 지붕의 완만한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려와 처마 끝에 투명한 물방울로 맺혔다가 톡, 톡하고 마당에 오래된 기왓장 조각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빗방울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파문과 청아하게 울리는 소리는 마치 잘 조율된 악기 소리처럼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속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이건 그냥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야. 마치 리듬을 가진 음악처럼 들리는군.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소리야. 유럽의 현대 건축에서는 빗물이 건물 외벽이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효율적인 배수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온통 집중하지만 이곳 한옥에서는 빗물 자체가 건축 풍경의 일부가 되어 흐르고 떨어지는 모습과 소리까지 미학적인 요소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마루 끝에 조용히 걸터앉아 비가 만들어내는 소리의 향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물이 나무 기둥을 타고 스르륵 흘러내리는 소리, 마당에 젖은 흙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부드러운 소리, 멀리 대나무 잎을 스치는 가벼운 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교향곡처럼 느껴졌어요. 한참 동안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다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열어두었던 창문을 굳이 닫지 않았죠. 비에 젖은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열린 창틈으로 스며들어왔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춥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며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독특하고 쾌적한 온도 감각에 깊은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유럽에서는 외부의 냉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두꺼운 단열재와 2중, 3중 창호를 사용하고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한옥은 차가운 공기의 유입을 완전히 막는 대신 온돌이라는 지혜로운 바닥 난방 시스템을 통해 실내의 아랫부분은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머리 쪽은 시원하게 유지하는 이른바 두한조결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온돌 바닥에 손을 대보았어요. 눈에 보이는 난방 장치 하나 없는데도 방 안전체가 놀랍도록 아늑하고 쾌적했으며 손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부드럽고 깊은 따스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인체와 환경의 균형을 맞추는 놀라운 지혜가 담긴 방식이야. 저는 창문을 닫지 않은 채 서늘한 밤 공기와 온돌의 따스함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조화를 온전히 만끽했습니다. 마치 실내와 실외가 명확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처럼 자연스럽게 숨쉬며 연결된 듯한 감각이었죠. 그동안 저에게 건축은 역사적 양식의 재현, 구조적 합리성, 그리고 미학적 표현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현대 건축의 보편적인 기준이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형태의 명료함과 기능적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굳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한국의 전통 건축, 특히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한옥은 제가 평생 탐구해온 서구의 건축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건축은 자연과 분리되어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숨쉬고 교감하는 존재였으며 단순한 물리적 보호막을 넘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연과의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돕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마루로 나가 처마 밑에 서서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건축이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형태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경험, 그리고 그 공간이 자연과 어떻게 관계 맺고 소통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삶 그 자체를 담는 그릇인 것이구나. 한옥은 자연과 분리되지 않았고 바람과 빛, 물과 온도, 심지어 소리까지도 건축의 일부로 끌어안아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밤새도록 이어진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더 이상 한국 건축을 낡고
비효율적인 과거의 양식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철학과 지혜를 담아 자연과 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엮어내는 살아 숨쉬는 공간 그 자체였어요. 제 오랜 편견이 빗소리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단순한 숙박 체험을 넘어 제 건축관에 깊은 파문을 던진 정말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민준연구원을 비롯한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전통과 현대가 흥미롭게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다양한 공간들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어요. 오래된 궁궐의 단아한 정원,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사찰의 고요함, 미니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갤러리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건축물들을 만나면서 한국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비움과 여백이라는 저에게는 매우 생소하면서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개념이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은 이것이 한국 건축과 예술 전반을 관통하는 중요한 철학적 기저라고 설명해 주었죠.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서양 건축, 특히 제가 깊이 연구해온 유럽의 고전 건축이나 바로크 양식은 종종 공간을 가득 채우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웅장한 기둥, 섬세한 조각, 화려한 프레스코화 등으로 빈틈없이 공간을 채움으로써 건축의 위대함과 완성도를 드러내려 한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전통 건축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공간을 비워두고 여백을 남김으로써 더 많은 것을 담아내고자 한다는 개념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하고 가르쳐온 유럽 건축의 역사 속에서 공간은 의미 있는 형태와 상징, 그리고 기능으로 채워져야만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았거든요. 로마 판테온 내부 공간의 장엄함, 고딕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만들어내는 현란한 빛과 색채,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한 장식들, 이 모든 것은 채움을 통해 신성함과 권위,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였죠. 그런데 한국 건축에서는 비움이 핵심이라니 저는 그 의미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한국 연구자들은 한옥의 마당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마당은 단순히 건물을 짓지 않은 빈 땅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 비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햇빛이 집 안 깊숙이 들어올 수 있고 바람이 자유롭게 통하며 사람들은 마당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자연과 더 깊이 교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비워둠으로써 오히려 공간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활동과 관계를 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된다는 개념이었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금 한옥 마당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건물과 건물 사이에 놓인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려앉아 마루를 데우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살랑이게 했으며 하늘과 구름, 그리고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마당이 없었다면 각 방들은 그저 고립되고 폐쇄된 공간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백 덕분에 집 전체가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서로 연결되고 숨 쉬는 듯한 느낌을 주었던 것이었어요. 아, 그렇군. 비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백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생성하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담아내는 적극적인 건축적 장치라는 뜻이구나. 저는 비움과 여백이 지닌 철학적 깊이와 실용적 가치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은 동서양의 공간 개념 차이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서양 건축이 종종 인간의 의지와 이성을 강조하며 자연을 통제하고 공간을 정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한국 건축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인간을 위한 그릇으로서 공간을 비움으로써 외부 세계와 조화롭게 소통하고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이었죠. 제 머릿속에는 평생 경외해 마지 않았던 유럽의 위대한 건축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소박하지만 깊은 지혜를 담은 한옥을 다시 보았죠.
겉보기에는 단순한 나무 기둥과 지붕, 그리고 텅 빈 마당뿐이었지만 그 간결함 속에는 자연과 사람을 너그럽게 품어 안는 깊은 사유와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하고 일방적인 시각으로 건축을 바라보았던가. 줄곧 유럽의 건축사적 기준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이라 믿어왔고, 다른 문화권의 건축은 그저 미숙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했던 저의 학문적 오만함을 통렬히 반성하게 되었어요. 건축은 단순히 미학이나 구조,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맺음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온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한옥 마당을 거닐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비어있기에 오히려 충만하고 고요하기에 더욱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그 공간의 깊이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럽 건축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건축의 본질은 화려한 형태나 웅장한 규모가 아니라 그 공간이 인간의 삶과 정신, 그리고 주변 환경과 어떻게 관계 맺고 조화를 이루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한국에서의 이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은 제 건축 철학과 연구 방향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 이 깨달음을 어떻게 저의 연구와 비평에 통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서구 중심의 건축 담론에 어떻게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힌 이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건축의 지혜를 통해 저는 더욱 깊고 넓은 시야를 가진 조금 더 겸손하고 포용력 있는 학자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비움의 철학과 자연과의 조화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융합하는 새로운 건축 담론을 모색하며 미래를 향한 제 학문적 여정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런던의 건축 역사학자 이안 씨가 한국 건축, 특히 한옥을 만나 자신의 오랜 편견을 넘어서는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유럽 중심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건축을 다소 회의적으로 바라보셨지만 서울의 다채로운 풍경과 한국 연구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한옥에서의 하룻밤과 비를 통해 건축의 본질, 즉 자연과 교감하고 삶을 담아내는 공간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셨죠. 이안 씨의 솔직한 고백과 변화 과정을 보면서 저 역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운 발견과 성장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